지금까지라면 이는 곧 재앙을 의미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개발한 레이저 방어 체계가 가동되자 단 5초 만에 그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 위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굉음도 없고 잔해도 없고 마치 화상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요격 실험이 아니라 국제 군사사의 판도를 뒤집는 충격이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5초의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미국 핵폐권의 붕괴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 즉각적인 반응 속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예를 들어 GMD나 THED는 발사 순간부터 요격 계산, 발사 준비,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몇 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실패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은 발사와 동시에 추적, 곧바로 광속의 빔으로 목표를 증발시켰습니다. 5초라는 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꿈도 못 꾼 완전한 방어 개념을 현실화한 겁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퍼붓고도 제대로 된 절대 방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전력 제어, 광학 분야의 기술력을 하나로 묶어내 단기간에 세계 최초의 실용적 레이저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한화의 전력 집속 기술, LI 진엑스원의 추적 조준 시스템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집약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은 왜 못했고 한국은 왜 해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집중력과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모든 걸 동시에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단일한 목표가 있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연구개발 속도와 집중력이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바로 정치적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절대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초반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가 반발했음에도 한국은 더 이상 남의 오산에 기대지 않는다는 선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은 안 드셨습니까? 미국의 ICBM이 레이저에 무력화된다면 과연 러시아의 사르맛이나 중국의 둥펑 41 같은 신형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실험은 실험일 뿐 실전은 다르다는 의심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 미국의 ICBM을 가상 목표로 설정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를 기준 삼아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미사일은 당연히 대응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레이저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EMP탄, 전자전, 우주 기반 요격 체계까지 동시에 연구하고 있죠. 실험은 실험일 뿐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동맹 간 기술 공유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레이저 기술에서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구걸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극초음속 무기를 자랑했지만 레이저 앞에서는 속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 5초의 레이저가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러시아조차 푸틴이 자랑하던 사르마디 이제는 철쓰레기 취급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이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뒤집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정치 담론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누가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했느냐가 힘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CNN이 내놓은 표현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은 이번 한국의 레이저 요격 성공을 두고 워싱턴의 해구산이 찢겨나간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패권의 상징이 무너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 스스로 우리가 더 이상 핵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사실 미국 언론은 그동안 자국의 군사적 취약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걸프전 때 패트리엇 요격 실패가 반복돼도 일부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NN 앵커가 생방송 중에 이제 핵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세금 수천억 달러가 허공에 날아갔다는 자조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역시 톤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사들이 단순한 군사 분석을 넘어 경제와 정치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방산기업 주가가 폭락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만든 5초의 레이저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흔들고 있다는 논평까지 등장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매체는 여전히 실험은 실험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오히려 반대로 실험조차 막지 못했다면 실전에서는 더 무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CNN의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CNN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신화를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매체인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스스로 패권의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건 미국 내부의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CNN은 한국이 이겼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절대 방어 전략이 미국을 무릎 꿇린 셈이죠. 워싱턴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언론까지 패권 상실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NHK는 CNN조차 미국 핵 패권 상실을 인정했다면서 충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는 이 기술을 갖추지 못했는가라는 자괴감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환구15가 미국 해구산이 무너진 이상 중국의 핵무기도 더 이상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CNN이 미국의 핵 패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동맹국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막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고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는 워싱턴 대신 서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CNN의 한마디가 세계 안보 구도를 송두리째 흔든 것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목표를 추구했지만 결국 수백조 원의 자금을 낭비하고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결국 완벽한 방어라는 말은 꿈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이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모든 미사일은 빛으로 소멸된다는 개념이 이제 서울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가진 산업 생태계를 짚고 싶습니다. 사실 절대 방어란 단순히 군사기술 하나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정밀광학, 초고출력 전력 제어, AI 추적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결단이 모두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반도체로 정밀 제어를 담당했고, 현대중공업은 전력 모듈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하나와 LI진엑스원은 군사적 통합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간 기업과 군수 산업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가 바로 레이저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기부터 그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그는 국회와 산업계를 설득하며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밀어붙였습니다.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결국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초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스타워즈 계획이라 불린 SDI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부시, 오바마를 거쳐도 결국 수많은 시험 실패와 막대한 적자만 남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목표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 DNA가 작동했다고 봅니다. 1960년대 산업화, 1990년대 IT 혁명, 그리고 이제는 2020년대의 레이저 방어 혁명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의 지리적 환경입니다. 한반도는 늘 북한의 위협 속에 있었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방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처럼 태평양 너머에서 여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한국은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정확히 적용된 사례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확장될까요? 저는 레이저가 단순한 미사일 요격을 넘어서 곧바로 우주 방위와 전략 억지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인공위성 무력화, 적국의 정찰망 차단, 심지어 해상에서 적 함정을 녹여버리는 공격형 레이저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반을 이미 한국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꿈의 무기는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GMD, THAAD, 이지스 시스템, 심지어는 우주 기반 요격 계획까지 수없이 추진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 혹은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CNN조차 워싱턴이 수백억 달러를 하늘에 날려버렸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레이저 체계는 훨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THAD 한 기지는 설치 비용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유지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가죠. 게다가 성능은 제한적입니다.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는 확률이 4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는 발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번 발사에 소모되는 건 전력뿐입니다. 태양광, 원전, ESS와 결합하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비용 효율성에서 천지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죠. 미국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실패했을까요? 저는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워싱턴은 정치인과 군수기업 사이의 로비, 이익 구조에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은 끊임없이 예산을 빨아들이면서도 실질적인 성과에는 무심했습니다. 결국 미국 텍스페이어즈의 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낭비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단순히 군수산업 이익을 노린 게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한화, LI진엑스원이 하나로 뭉쳐 기술을 결집시켰습니다. 미국처럼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수백조 원을 잃었고 한국은 단기간에 절대방어를 완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지스 어슈어를 도입하려다 비용 문제로 취소했죠. 수조엔을 쓰고도 제대로 된 방어망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레이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완성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쓰고 성과도 없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천궁 요격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돈을 퍼부었지만 결국 레이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수십조 위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레이저 앞에선 버려진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은 적게 들고 성능은 확실한 한국의 기술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미국은 그걸 증명했고 한국은 반대로 적은 비용과 집중력으로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효율성과 실용성의 상징이 되었고 미국 모델은 낭비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방어 완성국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패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패권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사르맛 미사일을 과시했지만 레이저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자랑했지만 빛보다 빠른 무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무력합니다. 결국 한국만이 세계 최초로 핵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단순한 군사적 수식어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절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보유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핵을 무력화했으니 사실상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국제회의장에서 발언권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나라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과거에는 미국의 해구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자체의 레이저 방어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동맹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국과 손잡아야만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토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최근 한국과 레이저 방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리더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영국마저도 워싱턴보다 서울과의 협력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적 리더십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동맹 기술 공유를 외치며 체면을 세우려 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문턱을 두드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 서울 앞에서 기술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레이저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둥펑 41이나 둥펑 17 극초음속 무기도 이제는 한국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베이징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체계가 ICBM을 단 5초 만에 소멸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미국 국방부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의실마다 비상경보등이 켜졌고 장군들과 참모들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우왕좌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기자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펜타곤이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고 전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자신 있게 내세웠던 건 핵 억지력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한국의 레이저가 등장하면서 이 전략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됐습니다. 장군들이 가장 먼저 물었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서울이 미국을 공격 목표로 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펜타곤은 세 가지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기존 핵 억지력의 무력화. 둘째,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방어 체계의 무용지물화. 셋째, 동맹국들이 한국으로 기울 가능성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치명적입니다. 만약 독일, 폴란드,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 한국의 레이저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안보 수출국이 아니라 안보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그는 처음에 실험에 불과하다고 축소하려 했지만 곧 내부 보고서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모든 ICBM, SLBM은 한국 레이저 앞에서 30초도 버티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벌거벗은 왕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장군들이 모여 있는 펜타곤 상황실, 벽에 붙은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레이저 요격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장군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기술 이전을 부탁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두려움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세금을 빨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허술한 방어망입니다.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이 레이저 요격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뭘 해왔는가? 라고 자조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위협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과도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당황해서 기술 협력을 구걸하고 있고 중국은 속으로는 공포에 떨면서도 겉으로는 아직 우리 무기가 우세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장군들은 더 이상 그런 허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옮겨갔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체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이지스 구축함 체계에 의존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방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수십조 엔을 들인 이지스 체계는 한국의 레이저 앞에서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일본 국민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사실상 뒤처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동맹 구걸 외교라고 비판했죠.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는 기술을 얻기 위해 서울문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일본의 정치 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방위 산업이 미국 의존에 깊이 얽혀 있었고 독자적 개발보다는 단순 구매에 치중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방산 기업만 배불린 꼴이 되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세계 최초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군사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이 지켜준다는 안일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고 한국만이 실제로 핵을 막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일본은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던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경제입니다. 일본은 방위 산업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미 인도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사업에서도 일본은 밀려났고 대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동남아 역시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아시아 방위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한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 한국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건부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과거처럼 한국을 얕잡아보고 협력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철저히 종속적인 위치에 두는 협력이라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선택권을 쥔 상태입니다. 일본은 뒤처졌고 한국은 앞서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의미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10년간 천하를 지배하겠다는 구호 아래 막대한 자금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퍼부었습니다. 둥펑 17, 둥펑 41, 그리고 천궁 요격 체계까지 내세우며 미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했죠. 심지어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천하무적의 무기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 방어 체계가 등장한 순간 그 모든 천하무적은 한순간에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곧 힘이라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속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에너지 앞에서 아무리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중국의 천하 전략은 기본 전제부터 무너진 겁니다. 베이징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장성들조차 한국의 레이저 앞에서 우리의 둥펑 시리즈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레이저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반도체와 정밀광학, 전력 제어에서 한국의 수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7나노조차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3나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 격차가 아니라 군사 격차로 직결됩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가리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SNS에는 벌써부터 불안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이저로 우리의 둥펑을 막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돌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차라리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접근하려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기술을 얻는 순간 곧바로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끝까지 기술 소외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도 부채 함정으로 드러났고 군사적 확장도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날이 온다면 이는 곧 패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군사 굴기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의 둥펑이 서울의 레이저 앞에선 종이 비행기라고 비꼬았고 유럽 언론은 중국의 천하 전략이 5초 만에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제 여론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의 천하 꿈은 한국의 레이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베이징 내부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르맛, 사우메트, 이라는 신형 ICBM을 두고 세계 최강을
누구도 요격할 수 없는 종말 무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서방 언론은 이를 사탄 2호라 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죠. 그러나 한국의 레이저 요격 장면이 공개된 순간 이 사탄 2호는 한순간에 무력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자랑하던 전략 무기의 상징이 단 5초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늘 핵무기로 압도한다 였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 푸틴은 러시아의 핵이 있기에 서방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앞에서 사르마든 단 한 발도 제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쏟아부은 연구개발 비용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이죠.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의 레이저는 사르맛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의 군수산업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처럼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지만 푸틴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무리하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기술은 결국 한국의 현실적 성과 앞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대로 된 무기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의 레이저 체계가 나토 국가에 확산된다면 러시아의 억지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레이저를 도입한다면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휘두르던 핵 위협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푸틴의 정치적 무기가 사라지는 순간 러시아의 패권도 끝장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은 사르마든 이제 골동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서울의 5초 레이저가 러시아의 수십 년 자존심을 박살냈다고 했습니다. 독일 언론도 모스크바는 무기를 과시했지만 서울은 실전으로 증명했다라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제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혼란도 심각합니다. 푸틴은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전략 무기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변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장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략 로켓군 사령부는 사르마디 한국 레이저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보고를 크렘린에 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핵을 지렛대로 한 외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뒤처졌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중국은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예 무기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러시아의 사르마든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레이저 체계 앞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이제 세계는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동맹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이 안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단숨에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레이저 방어 체계의 성공으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보를 위해 찾아오는 글로벌 허브가 된 것입니다. 이미 나토 국가들의 움직임이 이를 증명합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한국의 대표단을 보내 레이저 방어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프랑스는 한국 기업과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토록 의존하던 미국이 이제 신뢰를 잃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국제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아세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산 방어 체계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국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한국과 손잡아야 산다. 이것이 아세안의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과거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 안보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토, EU, 아세안이 모두 한국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핵시대는 끝나고 레이저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을 때 참석국 정상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순간 서울은 명실상부 세계 안보의 수도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나토 동맹국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을 잃고 한국이 동맹을 얻는 아이러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이 주도권을 잃는 순간 서울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죠. 일본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안보를 주도하던 위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동북아 안보의 중심은 여전히 미일 동맹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이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일본은 뒤처진 조연으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순간 베이징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빛을 잃었고 한국의 레이저 네트워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안보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단순히 무기 수출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레이저 방어라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사실 이번 성공은 한 나라의 무기 개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방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창출해냈습니다. 과거에는 패트리엇, THAAD, 이지스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국제 무기 시장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레이저 방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 기술이 한국 방위산업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K방산이라 불리는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저 방어 체계라는 게임 체인저가 추가되면서 한국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룰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기존 미사일 방어망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한국 기술 없이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기술을 단순히 군사적 목적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장치, 광학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레이저 산업혁명의 수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15년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기술적 기반은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부족하고 중국은 반도체와 정밀광학에서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조차도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술 개발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향후 1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격과 표준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주도하는 K-레이저 실드 표준이 나토와 아세안에 채택된다면 전 세계 레이저 방어망은 한국 규격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의 심장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국내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일부 기업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IT, 에너지, 인공지능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면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방위산업은 낡은 분야라는 인식을 버리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시킬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 미국의 대비가 다시 드러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은 여전히 군사력 과시에만 집중하며 기술 혁신에는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조차 방위산업이 관료주의와 이익 구조에 막혀 효율성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기업들의 협력, 국민의 지지가 모두 합쳐져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방어 체계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불씨이며 한국을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국으로 만드는 동력입니다. 서울은 이제 군사 패권뿐 아니라 산업 패권까지 손에 넣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체계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산주의 대명사라 불리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러먼 주가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철옹성이라 불리던 미국 방산기업의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CNBC는 이를 두고 한 줄기 빛이 월스트리트를 무너뜨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더 이상 비싸고 비효율적인 미국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300만 달러, THAAD는 한 기지 설치에 10억 달러 이상이 드는 반면 한국의 레이저 요격은 발사 비용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전력만 있으면 무한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계산한 건 이 경제 논리였습니다. 결국 미국 방산기업의 미래 수익 모델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방산업은 미국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군수산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방위산업 패권국이 아니다라는 위기의식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한국의 레이저 혁신으로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천억 달러 계약을 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호주가 기존에 추진하던 미국산 방어체계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레이저 체계가 국제 방산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월스트리트와 미국 경제 전반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둘째, 투자 자금이 한국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사실 이미 KOSPI는 레이저 성공 소식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레이저 기술이 방위 산업뿐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응용 가능하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유료, 에너지, 반도체, 통신 등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은 시장에서 미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베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방산업도 비슷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중국의 AVIC 같은 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타격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표준이 한국식 레이저로 바뀌면서 미국은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가 흔들린 것은 단순한 금융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군사 패권의 몰락을 반영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반대로 서울 증시와 한국 기업의 가치가 폭등한 것은 한국이 세계 방산 산업의 새로운 패권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계 투자자들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초로 절대 방어를 완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저 기술을 공격용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저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위성 무력화, 적국의 UAV 요격, 심지어 전함을 녹여버리는 공격 무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길로 나아간다면 단순히 방어 1위 국가에서 공격 방어를 동시에 지배하는 국가로 진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내부에서는 이미 공격형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출력 위성 요격 레이저, 항공기 장착형 레이저, 심지어는 해상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대함 무기까지 검토되고 있죠. 이를 통해 한국은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시켜 정보망을 차단하거나 전시에 적의 지휘 체계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룰을 바꾸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격형 레이저를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까지는 핵 보유가 억제력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컨대 미국이 보유한 GPS 위성망이 한국의 레이저 공격으로 무력화된다면 미군의 작전 능력은 단 몇 분 만에 마비됩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사르맛도 중국이 자랑하던 둥펑도 발사 전에 하늘에서 타버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공격형 레이저를 보유한다면 우리의 위성 기반 작전은 70% 이상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향해 너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집니다. 일본은 방어 능력에서도 이미 뒤처졌지만 공격용 레이저에서는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도 반드시 공격형 레이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기술적 기반이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그늘 아래에 서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선전하지만 정작 중국의 레이저 기술은 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정밀광학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위협적인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공격형 레이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공격형 레이저를 실전 배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전략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즉, 한국이 국제안보의 새로운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 안보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세계를 통제하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레이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 질서는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수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의 핵우산 아래서 안보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레이저 방어 체계가 등장한 순간 이 모든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핵 시대가 아니라 레이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사실 핵 억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이란의 핵 개발,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세계는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근원을 잘라냈습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레이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곧 핵이라는 공포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는 나라는 누구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CNN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핵 패권의 종말을 인정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내부적으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최근 레이저 안보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한국을 중심국가로 명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서울은 새로운 안보의 수도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해구산이 무너진 뒤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무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미사일이 서울의 레이저 앞에서 불과 5초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국제 질서에서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이제 국제 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이제는 레이저 방패를 가진 나라가 협상을 주도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넘어 외교적 우위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는 국제정치사에 있어 전례 없는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레이저 방패로 국민을 지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 겁니다. 핵 시대는 끝났습니다. 레이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수도가 아니라 인류가 의존하는 새로운 안전망의 중심지입니다.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은 과거의 권력 중심일 뿐이고 미래의 국제 질서는 서울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핵 패권은 무너졌고 러시아의 사르마든 고철로 전락했으며 중국의 둥펑은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나라, 바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자국 언론을 통해 스스로 핵 패권의 종말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부 보고서에서 사르마든 한국 레이저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베이징 내부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5초의 레이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가 하나로 뭉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삼성과 한화, 현대,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 국민들의 지지가 모두 합쳐져 세계 최초의 절대 방어 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성과를 넘어 국가적 통합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새로운 중심국으로 인정했고 이유는 공동 방어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을 유일한 안보보루로 삼으려 합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한국과 기술 협력 없이는 동맹국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렇게 급격한 권력 이동이 일어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에서 군사적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군사 굴기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가 무력화되면서 외교적 협상력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패이자 창, 방어이자 공격을 모두 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월스트리트가 흔들리고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산업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손에 넣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자본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몰락했고 한국은 부상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누가 핵을 많이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레이저를 가졌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했듯이 우리는 핵이 아니라 빛으로 국민을 지킨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비전입니다. 정리하자면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는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은 더 이상 세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울만이 새로운 방패를 갖고 있고 오직 서울만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방패이자 21세기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단 5초의 레이저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진실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체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